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92년도 졸업생이고요. 1987년도에 한양대 산업공학과에 일지망 지원했는데요. 낮은 내신 등급 때문에 당시 15등급에 7등급, 10등급에 5등급 그래서 내신 때문에 일지망 똑 떨어지고 이지망 합격했어요. 원하던 전공을 가지 못했으니까 되게 우울했죠. 그래서 전공 공부 약간 등지고 살았고요. 전공 학점이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니까 어떻게든 나중에 취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대생이 영어 공부해서 뭐 하느냐? 저는 무역 상사에 취업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수출 역군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미친듯이 영어 공부를 했는데 92년도 제가 졸업할 때 7군데 무역회사에 서류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요. 1차에서 다 떨어집니다. 단 한 군데에서도 안 받아주시더군요. 왜냐하면 무역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대생이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치과의 이 외판 사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일하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막 치과 가면은 다들 이빨 아파서 막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 혼자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영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회사 그만두고 나서 다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외대 통역대학원에 들어갔다가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미국 시트콤 프렌즈라는 시트콤을 열심히 보다가 거기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난 시트콤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당시 한국에는 청춘 시트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최초로 청춘 시트콤이라는 걸 만들어보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MBC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입사를 했죠. 쌤시딱 입사한 순간 다행히 또 그때 한국의 최초의 청춘 시트콤이 생겼어요. 남자셋, 여자셋. 그래, 저 프로에 들어가서 내가 조연출로 일하면 되겠구나 하고 지원을 했는데 또 떡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 동기가 그 청춘 시트콤에 이제 배정이 되고 저는 전혀 엉뚱하게 인기가요 베스트 50이라는 프로그램에 조연출로 배속이 됐어요. 인기가요 베스트 50에서 조연출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순위 소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 소개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를 어떻게든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위 소개는 이제 보통 가수들이 나와서 그런 거죠. 이번 주 37위는 지난주에서 5계단 상승한 REF의 고요 속의 외침 이런 거 이런 걸 찍는데 여러분 그 가수들이 이런 거 찍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순위 소개 그 대본을 외우는 게 어렵습니다. 순위를 1위부터 50위까지를 또 다 일일이 해야 되고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또는 새로 나온 신곡의 제목도 제대로 다 외워야 되잖아요. 무척 힘들어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어려웠던 거는 그 촬영하는 환경이었죠. 저희가 이제 제작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찍는 게 아니라 옥상에서 찍었어요. 옥상에서 찍었고 이 순위 소개 화면에는 보면 항상 뒤에 뮤직비디오가 같이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크로마키 천을 옥상에다가 갖다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서 천 앞에서 이렇게 순위 소개를 하는데 옥상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예,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 약간 이렇게 그 얇은 옷을 입은 그 가수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최대한 깜찍하고 멋있고 예쁜 표정으로 이번 주 37위는 막 하는데 가수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게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가수들은. 근데도 해요. 왜냐? 인기가요 베스트 50이라고 하는 순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야 되니까 그 제작진의 그 섭외를 거절은 차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연출로 일을 하면서 느껴요. 이 사람 되게 이거 하기 싫겠다, 힘들겠다. 어떻게 해요? 그걸 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인기가요 베스트 50 이제 조연출 마치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논스톱이라고 하는 이제 청춘 시트콤에 연출이 되었어요. 전 제가 논스톱 이제 만들면 진짜 잘 만들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시청률이 바닥이었고요. 초반에 시청자 반응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하고 있던 배우가 어느 날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시청률도 낮고 반응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양동근의 상대역을 하던 여배우가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그 상대역을 하는 여배우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시청률이 낮으니까 아무도 안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들을 찾아서 오디션도 보고 막 했는데 없었어요. 아무리 구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나와서 작가와 PD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이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밥이나 먹고 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여의도의 그 설렁탕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인기가요 베스트 5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 요즘은 순위 소개 어떻게 찍나 궁금해서 이렇게 봤죠. 봤더니 거기에 어떤 여자 신인이 나와가지고 이번 주 27위는 이번 주에 새롭게 순위 상승한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귀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되게 깜찍하게 잘하네. 제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와서 그 PD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그 순위 소개한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새로 이렇게 데뷔한 여자 신인 가수인데 여러분 인기가요 베스트 50에 그 출연 조건은 뭐냐면 순위 50위 안에 들어야 출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위 50위 안에 안 들어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근데 너무너무 방송은 하고 싶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위 소개를 시켜봤는데 이 친구가 순위 소개를 그렇게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순위 소개시키는 그 역할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서 그 논스톱 회의실에서 불러서 오디션도 보고 대본도 읽혀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우리가 투입을 했어요. 그분이 장나라 씨예요. 장나라 씨가 그래서 논스톱에 출연하게 됐는데 여러분 장나라가 그 가요 프로 순위 소개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장나라 씨는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멤버 짤 때마다 늘 탈락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형 기획사에서 결국은 아이돌 그룹이 되는 기회를 못 얻고 작은 이 기획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솔로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고도 음반 반응이 크게 이렇게 신통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기가요 베스트 50에 출연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니까 순위 소개를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장나라 씨를 논스톱에 한 번도 이전에 연기 경험이 없던 어떤 신인 가수를 어떻게 청춘 시트콤에 캐스팅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분이 순위 소개하는 거 보고 느꼈어요. 저 친구 머리 되게 좋은가 보다. 대사를 완벽하게 외우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1년 반 이상을 순위 소개를 찍으면서 느꼈거든요. 가수가 이 대본을 외우고 제대로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는 저는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청춘 시트콤 연출하면서 신인을 캐스팅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예쁘고 멋진 친구를 캐스팅을 해서 했더니 정작 연기할 때 대본을 못 외워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장나라 씨는 딱 보니까 저 친구는 대본을 되게 잘 외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캐스팅했던 거죠. 그래서 논스톱에서의 연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장나라 씨가 인기를 얻고 지금은 가수보다 오히려 배우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드라마 출연을 하기 위해서 가수 순위 소개를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인기가요 베스트 50에서 생방송 무대에 서려고 했던 거죠. 본인은 아마 그 옥상에서 순위 소개할 때마다 자기 같이 연습생으로 있었던 친구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같이 연습생하던 친구들은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부탁해줘 이러면서 막 무대에서 막 그 수많은 그 청중들의 박수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본인은 이 추운 옥상에서 파란 그 크로마키 창 앞에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장난되게 열심히 한 거죠. 자, 제가 그 PD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그 순위 소개한 친구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PD가 좋은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그 친구 너무 잘해요. 애도 너무 괜찮고 똑똑하고 대사도 잘 외우고 하니까 캐스팅을 한 거죠. 저는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라마 배우가 되려고 순위 소개를 한 건 아닌데요. 순위 소개를 즐겁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기회도 온다는 거죠. 저는 시트콤을 계속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시트콤 시장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MBC에서도 청춘 시트콤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시트콤 하려고 방송사에 입사를 했는데 시트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드라마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계속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전혀 엉뚱하게 회사에서 드라마 연출 기회는 안 주고요. 노조 부위원장을 하라고 제의가 온 겁니다. 노조 집행부에서 연락이 와서 노조 집행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노조 집행부에는 그 보도국 기자라든지 아니면 시사교양 PD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공정방송이라든지 공영성 강화 뭐 이런 거에 되게 이슈가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근데 저 같은 그 코미디 PD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느끼기에
예능 PD라든지 드라마 PD들의 그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그 집행부에도 예능 PD나 드라마 PD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드라마 PD도 그렇고 예능 PD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예능과 드라마를 둘 다 한 PD가 한 명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야 그래도 우리는 예능하는 김민식이를 데려왔잖아. 우리는 드라마 지금 국원 김민식을 할 수 있는 거죠. 했어요. 2011년에 제가 MBC 노조 부위원장이 됐는데요. 하필 2012년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170일 파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6개월 동안 우리가 파업을 하는데 그때 저는 정말 거리 다니면서 막 그 국회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데모하고 파업하고 집회하고 시위할 때 막 공정방송 망가뜨린 김재철은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막 시위할 때마다 저는 계속 난 누군가 여기 또 어딘가 나는 코미디 PD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저 기자들은 막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알겠는데 나는 내가 만든 내주의 여왕이 뭐 그닥 그렇게 공영성 약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되게 난감했어요. 근데 기왕에 내가 노조 일을 한다면 그러면 코미디 PD답게 재미나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업 영상을 만들 때도 막 재미나게 막 MBC 프리덤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막 이렇게 김장처럼 물러가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재미난 영상을 사장 물러나라는 얘기도 재미난 영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막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팟캐스트도 나가고 유튜브도 찍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PD님이 연출하신 드라마는 못 봤는데요. PD님이 출연하신 영상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PD한테 그거 칭찬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일을 했더니 회사에서 2011년 이후로 저한테 드라마를 한 편도 안 주더라고요. 7년간 제 이름으로 된 드라마를 못 만들었어요. 심지어 저를 그 전혀 엉뚱한 부서로 편성국 주조정실이라는 데로 저를 발령을 내서 거기서 송출 업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괴로웠어요. 하루하루 회사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출근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출근하는 방법을 즐겁게 바꾸면 됩니다. 방법이라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타고 다니던 차를 아내에게 주고 저는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매일 전철 안에서 보고 싶은 책을 읽었어요. 재미난 책을 읽었어요. 자, 책이 재밌는 게요. 그 현실이 정말 꿀꿀할 때 책만 탁 펼치면 그 안에서 너무너무 즐거운 그 허구와 그 상상 속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시선을 들었는데 그 옥수역에서 한남역으로 가는 그 경의중앙선을 타고 가는데 바깥에 이렇게 한강 이 자전거 도로가 쫙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그 자전거 그 복장을 입고는 어디론가 자전거를 타고 막 뭐 양술이나 양평 이런 데로 가겠죠. 막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난 너무너무 하기 싫은 회사에 그 송출 업무하러 지금 회사에 가는데 저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여행 가는구나. 가만히 있어봐. 나도 그러면 출근할 때 자전거로 한번 해보자. 매일 아침 저녁을 한강을 자전거로 달려서 회사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아침에 자전거 타고 한강을 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정년 퇴직을 하면 나는 유럽 대륙을 자전거 일주를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그걸 위해서 전지훈련 중이야. 매일매일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전지훈련하는 거야. 그렇게 한 2년 동안 자전거 출퇴근하면서 몸을 만들어서요. 지난 추석에 제가 고향이 이제 어머니가 부산에 계신데요. 어머니한테 자전거 타고 갔어요. 서울에서부터 5일 걸려가지고요. 부산에 자전거 타고 내려갔고 내려간 김에 그냥 다시 올라오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울진으로 가서 울진에서 삼척, 속초, 강릉으로 해서 동해안 자전거도로 따라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요. 열흘 동안 자전거 전국 일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살면서 우리는 항상 정보 검색의 시대, 사실 우리는 검색의 시대,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맛집을 가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항상 리뷰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하고 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결정을 다 정보를 해서 착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인생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쩌면 인생은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그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때는 이것 또한 인생의 한 과정이 아닐까. 자,
잘못한 기차, 우리가 기차를 잘못 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차를 잘못 탔다고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2시간, 3시간 짜증을 내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마음을 달려서 달리 먹고 이것도 여행의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는 원래 속초에 가려고 했는데 이 기차는 포항을 가고 있네? 야, 그러면 포항 가는 길은 어떤가? 포항 가는 바깥 풍경은 어떤가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로 가는지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하고 의외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제 인생에 남는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항상 그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고민을 이전에 누군가는 했어요. 유배지에서 살아본 것도 누군가가 이미 고민을 해본 사람이 있고 경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장 유명하신 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그분은 유배지에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유배지에서 미친 듯이 글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고 매일 아침 써봤니에요. 그렇게 책을 쓰고 지금은 회사가 정상화되고 드라마 연출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게 됐어요. 그냥 로맨틱 코미디 PD로만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매년 초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하겠어. 올해는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겠어. 올해는 자격증을 따겠어.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딘지 정확하게 목표를 너무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인생이라는 기차가 그냥 가는 대로 맡겨둘 필요도 있어요. 저는 새해가 된다고 목표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아주 단순해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그날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열심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그날 하루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그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 직업이 안 되면 또 어때요? 좋아하는 일을 실컷 했으니, 즐겼으니 그걸로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인생은 대충대충 삽니다. 대신 하루하루 열심히 알차게 살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뭘까요? 행복을 신경 쓰지 않는 삶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즐거운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언젠가는 행복한 삶으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